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2 주제인 북방 물류시설의 전개 방향과 강릉 역할이란 주제로 두 분의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코레일 로지스 영업 담당 고문님을 맡고 계신 박균수 이사님께서 북방 물류기지 발전 방향과 강릉의 역할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짐 로저스 회장님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국이 섬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려면은 유라시아 철도로 연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참 가슴에 와 닿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실 때 항만하고 북한 물류 기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5대 복합 물류 터미널에 한 군데도 항만하고 같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류 단지가 국가 물류 단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의 국가 이렇게 앞에 명칭을 붙어 있는 물류 단지는 없습니다. 국가가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가 이런 곳에다가 물류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면은 국토교통부가 고시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100% 다 투자를 해서 물류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 정부는 철도 인입선하고 도로 인입선만 정부 예산으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북방 물류기지 발전 방향과 강릉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강릉이 물류기지로서의 아주 최적지라는 것을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방물류 추진 배경과 북방물류 거점행 구축의 필요성, 그 다음에 강원 영동권 물류기지 건설의 필요성, 그 다음에 환동의 최적 물류기지 강릉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 접경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는 단동 지역에 다리가 새로 놓아지고 대련에서부터 연길까지 동변도 철도가 놓여져 있고, 또 지금 창지투 선도구 개발 지역이 있는 이곳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저 3,830리길 안에 북한이 선도구를 만들 때 중국도 전부 선도구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동까지도 고속철도가 들어와 있고, 또 지금 훈춘에 있는 포스코 물류단지 앞에까지 고속철도가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중요한 접경 지역에는 전부 변경 합작구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신동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블라디보스토크를 선도 개발 구역을 지정을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핫산하고 나진간에 철도까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알다시피 지금 저희들 남북한에는 판문점 그다음에 14선언에서 철도 산업 현대화를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강릉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인프라와 광역 교통망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훈춘에 있는 현대 포스코 국제물류유한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타당성 조사는 우리 남북물류 포럼에서 저와 김영인 회장님이 중국에서 한 1년 가까이 용역을 통해서 이곳에다가 한 45만 평, 포스코가 한 2천억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은 한 1,300만 톤 처리가 됐는데, 이 물량이 앞으로 강릉 물류단지와 연계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동북 지역에 한국 기업의 물량
보면은 그 농심이 지금 그 이도 백화시에 그 농심의 그 백산수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한 전체 한 그 연간 한 125만 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지금은 대련을 통해서 평택, 부산으로 이렇게 가둔 물량이 앞으로는 나진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은 물류비가 훨씬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연간 한 125만 톤 정도 되고, 현대에서 한번 이것을 나진항에서 시험 운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옥수수 수염차 또 약 지금 저기 그 많은 그 도문에 큰 공장이 있고, 풀무원 공장이 그 도나시에 지금 있어서 한 3,500만 톤 정도 지금 물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진하산 이 물류 사업은 러시아의 쿠즈바스 탄전에서 석탄을 실은 차가 나진항으로 들어와서 나진항에서 선박에 실어서 지금 포항이나 광양으로 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앞으로 철도가 연결이 되면은 전부 이 철도로 올 수 있는 물량이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지금 자꾸 이런 물량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류 창고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물량입니다. 어떤 물량에 따라서 어떤 모양의 창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물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진항을 이용해서 중국 동북 삼성의 많은 물량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물량이 이 항을 통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연간 한 40만 티 정도의 물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정말 이 그 나진항은 앞으로 이 강릉하고의 많은 그 연계를 통해서 물량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물량 중에서 제일 큰 물량이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연간 한 1억만 톤 정도의 그 석탄을 수입해서 화력발전소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방을 통해서 그 올 많은 석탄이 이쪽 이 그 동해안 축을 통해서 이 석탄이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그 발전소로 많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척발전소에서 CTS 터미널을 만들어서 다른 발전소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데, 앞으로 강릉 물류 기지에는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야만이 지금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에서 내려오는 석탄을 다른 발전소나 또는 시멘트 회사에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포항에 있는 그 코레일 유통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석탄 물류 기지가 동양으로 이전하면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 CTS 개념을 앞으로 강릉이 물류 기지를 만들 때 이걸 감안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연간 한 9천만 원인데 민간까지 포함하면은 한 1억만 톤 정도를 우리가 석탄을 수입해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0% 정도가 이 지금 러시아탄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쿠즈바스 탄전에서 오는 석탄이라든가 그보다 조금 낮은 석탄도 철도를 따라서 나진을 거쳐서 우리 강릉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넘기겠습니다. 좀 필요 없는 건 알고 있는 것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그 광물을 보게 되면은 우연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마그네사이트가 있고 철이 있습니다. 이런 물량이 동해안에 우리 철도를 통해서 전부 내려올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 2021년도부터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체결이 되어서 우리가 그 환경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그 포스코도 그렇고 이런 지금 그 전부 그 석탄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비산 먼지 때문에 전부 이런 시설을 돈을 수천억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산화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나 철도기술연구소에서 그런 것을 다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으로 석탄을 실는 컨테이너를 제작을 해서 이 열차가 지금 동해항에서 입성리로 하루에도 한 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에 앞으로 물류단지가 만들어지면은 따로 이런 그 사이로나 이런 시설 없이 이런 친환경 컨테이너를 통해서 북방에 있는 얼마든지 많은 물량을 이 컨테이너로 수송할 수 있고, 이 컨테이너는 최종 그 화주가 있는 곳까지 갖다 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이제 이런 그 아까 그 저기 목포항에 그런 시설이 없어지게 되면은 강릉시와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년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만 없다고 그러면은 한일 관계, 그러니까 일본의 많은 그 CEO들이 강릉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올해가 이제 그 강원도가 그 주최를 해야 되는 해인데 코로나 때문에 주최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 지금 현재 그 이 그 학가나를 지금 거쳐서 가는 이 기차가 지금 현재 의왕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해서 도라산, 그다음에 평양을 거쳐 가지고 심양까지 가고, 또 이 열차가 지금 우리 동해안에 선로가 깔리면은 강릉을 넘어서 저기 원산, 청진, 그다음에 그 두만강역을 거쳐서 핫산을 거쳐서 가는 이 라인으로 해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굉장히 그 호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열차는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열차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이 그 안을 제안을 해서 굉장히 호응을 했었고, 금년에 그 이 강릉에 와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본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아쉽게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그 일본의 많은 중국 동북 쪽으로 가고 또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물량이 이 라인을 통해서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그 개성공단 주변에서 통일부가 그 북한 사업을 승인을 해줍니다. 그 승인은 그 회사들을 내가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은 이제 남북 간이 어려워서 더 이상 뭐 이렇게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강릉에 이런 그 물류 기지가 만들어지면은 이런 그 개성 쪽에서 하고 있는 이런 많은 사업들이 이쪽 제진 쪽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라인을, 동해 라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우리나라의 신북방 정책이 마주치는 곳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아까도 그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진역에 지금 그 이미 착공을 했고요. 설계가 끝나고 나면은 내년도에는 착공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해 이제 북부선과 그 동해 남부선이 만나면은 굉장한 시너지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평생을 철도 물류와 복합 물류단을 이렇게 그 대한통운에 있으면서 관리를 한 실무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앞으로 강릉 기지가 만들어지면은 철도 물류와 그다음에 일반 화물 자동차 물류가 특화되어서 이 그 지금 강릉에 있는 물류 기지를 갖다가 훨씬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남북 대륙철도가 연결 시 물동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내가 그 철기원의 그 자료를 내가 봤습니다. 1억 톤 이상의 화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철도공사가 연간 지금 한 3천만 톤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3배 정도를 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컨테이너 운임은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기준할 때 약간 조금 그 높기는 합니다만은 그 16일 정도의 그 단축을 통해서 새로운 운송 수단을 갖는다는 것은 제조업을 하고 수출을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 지금의 이제 그 우리가 앞으로 러시아를 가게 되면은 러시아가 장대 열차가 저렇게 한 150량 정도를 조성해서 다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철도가 한 100량 정도를 저렇게 달고 다니고요. 미국의 철도가 한 200량 정도로 해서 2단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러시아나 중국하고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지금 경부선에 최고 많이 달아야 33량입니다. 근데 우리도 80량을 달아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간다는 그런 것을 그 철도공사가 실질적으로 시험도 하고 이런 경쟁력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 동해안의 여건 변화를 통해서 강릉이 TSR 남북 간 연결 교통망의 구축 추진이 지금 가시화돼 있고 또 평창 동계 올림픽으로 세계적인 인지도가 상승돼 있고 아까 그 시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과의 90분대의 통행권을 확보하는 아주 그 여러 가지 그 여건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 지금 이 그 제진역이 국경역인데 지금 앞으로 저 제진역을 한 30만 평 이상으로 통일부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연구 용역도 김용인 회장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몇 분 같이서 마스터 플랜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역은 동해 제진역은 그 앞으로 이 강릉역이 받쳐줘야 되는 그런 역입니다. 이 국경역은 화물의 통관이라든가 검수라든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이지 여기에서 어떻게 다른 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차가 제진역을 통과하게 되면 그 열차가 바로 강릉역에 와서 강릉에서 다시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진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라산역에 배우역은 의왕역입니다. 의왕역에서 도착이 되면은 열차를 다시 조성해서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제철도협력기구에 OSJD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은 다른 회원들과 똑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국경역을 통과할 때 이런 그 SMGS라는 그 국제철도화물 운송 협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부에서는 모든 것을 전산으로 해서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이렇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데 국내 물류 기지가 지금 5대 국내 물류 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수도권에 있는 의왕 복합 물류 터미널하고 그다음에 영남권에 있는 그 칠곡에 있는 그 터미널, 그다음에 그 양산에 이렇게 지금 해서 호남가에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그 항만에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요. 전부 다 육지에 있으면서 주변의 물류를 그 흡수해서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곳은 그 복합 물류하고 ICD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만 경인 ICD하고 한국 복합 물류 터미널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ICD라는 개념은 선사가 이 ICD에다가 그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자기들이 그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릉역에도 지금 복합 물류 터미널 플러스 ICD를 넣어서 강릉역 물류 기지 내에서 모든 철도의 이렇게 연결이라든가 분산이라든가 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도록 하는 특화되어 있는 그런 물류 단지로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5군데인데요. 전부 다 복합 물류 터미널하고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ICD로 이렇게 돼 있는데 수도권만 이렇게 따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권에 지금 그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서 지금 물류의 효율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또 영동권의 물류 시설은 전국 지사에 비교해서 크게 지금 부족한 상태고 뭐 강릉시에 있는 물류 단지라든지 지금 그 철도시야에 조금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것들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 대안을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물류 수요가 북방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물류 허브를 구축해서 이 창고 안에서 가공, 보관, 포장 등 고부가치 물류를 창출을 해야 되고요. 물류 인프라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안 되나? 어렵다. 그래서 강릉시에서는 북방 물류 기지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동권 북방 물류 기지를 조성을 해야 되고 또 해양 대륙의 관문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고 북방 물류 거점 지역의 그 특성을 살려서 특화시키는 그런 그 물류 기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북방물류기지 입지가 지금 현재 그 강릉이 최적지인데 그 지금 정책을 보면은 환동유축 그 산업벨트 구축과 동해안권 신산업 창출 및 특화 산업에 기반한 마련 등 상위 계층의 목표와 추진 전략에 부합하기 때문에 정책에 부합성이 있고요. 입지가 지금 적합성이 있습니다. 동해선, 영동선, 동해고속도로, 동서축 그 위치에 있고 철도 물류의 허브 기지로서 아주 최적지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물류 효율성 증대나 그 산업의 집적화 유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그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정면 금강리 이런 그 310만 평의 이런 그 부지가 지금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물류단지는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복합 물류단지, 그 다음에 그 ICD 기능을 집어넣어서 이 물류단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되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당장에 이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북방 물류가 없다고 그러면은 그 단계별로 개발을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지금 그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물류나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의왕 복합물류단지 안에는 그 정비공장, 그 다음에 주유소, 또 주차장 사업,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가장 그 좋은 물류 기지로서 그 역할을 수도권 배후 기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랜 경험과 또 물류 단지를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지금 그 이 강릉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이 단지가 가장 교통적으로 보나 또 물량으로 보나 가장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북방 물류기지의 발전 방향 그리고 강릉 역할에 대한 아주 소중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열정적인 발표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도시교통학 박사이신 류재영 한국 SCM 협회 부소장님께서 북방 물류시설 강릉 연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영입니다. 저는 오늘 저기 강릉시에서 초대받게 온 그 원인이 일단 남북 물류 포럼 같이 이제 이사로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또 좋은 장소에서 좋은 분들하고 행사를 갖게 돼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국토연구원에서 36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교통 쪽을 이제 담당했고, 그래서 고속도로라든가 고속철도, 그다음에 물류단지, 그다음에 공항, 항만까지 두루 할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다룰 그 물류단지도 저하고도 이제 인연이 많은 게, 제가 95년도에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 1차 계획을 만들었는데 제가 연구 책임자였었고, 그다음에 오늘 간간히 얘기 나오는 이제 영동권 물류단지, 그때 제가 뺐습니다. 그 물류 수요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영동권이라서. 그렇지만은 수요는 분명히 이제 검토는 했었고, 근데 95년이니까는 벌써 이제 25년 전이죠. 그 25년 지나니까는 그 영동권 물류단지 개념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내륙에 있는 다른 물류단지보다도 이제 북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북한, 그다음에 유라시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95년도에 검토했던 시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이제 전개되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에서 우리가 물류단지의 구성 체계를 좀 봐야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발표될 내용은
일단 그 북방 물류에 대해서 한번 그 간단하게 앞에서는 다 했기 때문에 좀 거기서는 많이 못 하겠고요. 그 우리가 그 향후 지금은 이제 끊어져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그 북방 물류의 그 접점은 과연 어디가 될 것이냐, 어디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절에서는 이제 강릉시의 물류단지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북방 물류 연계 방안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아까 우리 김균수 부사님께서 이제 그 강릉시 물류단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 소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여기 그러면 이제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근데 이 지도는 그 우리 저 강릉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저는 강릉시에서 초대를 받았지만은 일단 영동권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권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강릉 좋아하고 굉장히 멋있는 동네고 아주 매력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강릉시를 시민으로서 어떤 이제 강릉시의 어떤 그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영도권을 보느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강릉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제 틀립니다. 자, 근데 그 우리가 강릉에서 그 앞으로 지향할 자세는 뭐 제가 이제 외람되게 말씀드리자면 그 충청도라든가, 그 다음에 강원도래 저기 경기도라든가, 그 다음에 호남권이라든가 저기 경남권 같은 데하고는 또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동해를 갖다가 갖고 있는 권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가 영서에서 봤을 때 그 보통 우리 내륙이고, 그다음에 저기 99 고개를 넘어서 이제 강릉이 왔지만은, 강릉은 어떻게 보면은 그 태평양을 향해서 남겨둔 땅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미래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동해라는 것이 보면은 사실은 좀 차갑고, 그다음에 등뼈 넘어 있는 조금만 이제 길쭉한 동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그 어떤 척추에 넘어서 있는 분야가 얼만큼 넓은지를 갖다가 외향적으로 좀 봐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북쪽에 있는 그 땅들이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생명줄을 쭉 받게 됐다는, 아까 시장님이 이제 2027년에 그 개통 목표로다 동해선을 갖다가 완공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철도 단선으로다가 연결된 거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 따지면은 용량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그 막혀져 있던 그 섬으로서의 그 남한이 일단 연결이 된다면은 그 북으로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북한으로 또는 이제 유라시아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줄을 갖다가 가질 수가 있는데, 아까도 이제 비슷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강릉 입장에서 봤을 때 경의선도 있고 그다음에 동해선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북한에서 이제 생각했을 때 그 동해선 축하고 그다음에 서해안 축, 그 경의선하고 경합은 아니겠지만 상호 보완이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저는 그 요즘 그 며칠간 이제 강릉 문제 갖다 검토하면서 이 동해선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약간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만약에 그 북한에 있는 그 위정자 집단이 되면은 이렇게 인구가 굉장히 복잡하고 군사 시설이 잔뜩 있고 그다음에 도시화가 되어 있는 이런 서해안권보다는 일단은 좀 그 한적하고 인구 밀도도 작고 하나의 코리도로서 남아 있는, 그다음에 그 우리 그 남쪽에서 보면은 이제 그 태백산맥을 갖다 넘어서 있는 동해 쪽 코리도를 갖다가 활용하는 것이 일단은 나머지 지역을 덜 자극하면서 그다음에 북한도 보면은 덜 자극하면서 갈 수 있는 굉장히 어떤 그 약간 지경학적인 상황을 갖다 갖고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동해산 철도는 경의선하고 또 다른 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부산에서부터 나가는 축은 보면 최단 코스입니다. 경의선에서 가는 것보다 일단 최단 코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앞으로 그 강릉, 그다음에 영동, 그다음에 동해안, 그다음에 유라시아 이것도 연속해서 이제 보는 습관을 가져야지 앞으로 이제 강릉이 물류도시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한번 우리가 고민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이건 뭐 철도 얘기인데 그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지금 그 동해선 보면 이제 분계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의선도 분계역이 있는데 우리가 저도 이제 분계역에 대해서는 개념이 참 잘 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분계역이라는 거 굉장히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분계역이 보면 이제 저 용어가 가진 것은 보면은 잘라 놓는다는 개념이지만은 우리가 역발상을 한다면은 이어주는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남북 간의 열차 실험 운행했을 때 보면은 굉장히 짧은 구간이에요. 이 분계역 간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동해선 철도를 갖다가 놓는다. 그럼 일단 분계역까지 이제 그 제진까지, 그러니까 강릉에서 제진까지 올라가서 분계역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 그 100km 정도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 분계역 개념 왔다가 확장을 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그 남한 철도망과 그다음 북한 철도망이 연계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분계역이 설치가 돼 있고 그간 통일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분계역을 운영을 했고 북한에도 분계역을 설치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열차가 이미 한번 다녔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도가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점까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노드 포인트라도 만들었느냐 안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분계역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상황은 그 경의선도 이제 똑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분계역 개념 갖다가 확장시키면은 결국 이제 동해선이 일단 국경역까지 일단 그 나진을 해가지고 이제 브라디보스토로 갈 수 있는 여건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철도망을 그냥 노선으로만 보지 마시고 열차가 갈 수 있는 스테이션 투 스테이션을 갖다가 이제 봐야지 열차에 실린 물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열차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일단 분계역이라는 것이 그 남북 간에 굉장히 오랜 동안의 고민과 양보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이제 분계역이었었고 이 분계역은 사실은 국경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체제와 남한 체제 간에 있는 합의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느슨한 오픈된 완충 공간으로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 갖다가 우리가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해상 갖다 놓으면 뭐하냐? 막혔는데 왜 가냐? 그렇지만 접점은 있고 그것이 전류가 지금 흐르지는 약하게 흐르지만은 언제든지 요거는 볼테이지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사회 경제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검토 가능한 북강 물류시설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보면은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을 봤을 때 보면은 그 하나가 이제 블라디보스톡이 이제 제일 하나 관건이 됩니다. 근데 블라디보스톡은 사실은 유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TSR 자체가 그 시종점을 갖다가 유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블라디보스톡을 볼 때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 아니고 유럽의 하나의 접점이라고 이제 보시는 건 낫고 그렇다면 우리가 강릉서부터 블라디보스톡에는 이게 그 러시아까지의 그 거리가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거기까지 갔을 때 우리 물류축이 연결이 되는 것을 갖다가 한 10,000km 갖다가 플러스해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북방 물류의 그 블라디보스톡 얘기 앞에서 많이 나왔지만은 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여러 가지 물류 시설들 일례로다가 이 판토스 한국 기업입니다. 그 LG 그룹에서 갖고 있는 그 종합 물류 기업인데 판토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판토스에서 보면은 그 전 세계 많은 물류, 그다음에 일본이라든가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물동량 갖다가 이제 처리하는데 TSR 갖다 이용해서 합니다. 근데 물론 판토스에서는 철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비행기라든가 선박이나 복합 운송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판토스가 예를 들어서 판토스가 강릉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날이 사실은 우리나라 전 세계 그 복합 운송 주선하는 그 어떤 업체들이 강릉을 갖다가 본격적인 하나의 거점으로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릉이 국제 물류 기능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토스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 복합 운송 기업들이 강릉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건 이미 기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거꾸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한 그 복합 운송 그 물류 기업들이 그 강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게끔 역으로 이제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강릉이 만들어져야지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그 판토스에서 갖고 있는 기능을 좀 보도록 하죠. 일단 그 공항 근처에 있어가지고 육해공, 그다음 철도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자가 물류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통관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그 트러킹이 있고, 트러킹 같은 거는 이제 마지막 소비지까지의 그 배달하는 라스트 마일까지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그 종합 물류 서비스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그 물류 단지를 강릉에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일단 만들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 뭐 ITS 이제 강릉에서 이제 세계대 유치도 하는데, 사실은 그 ITS 중에 하나가 최첨단 물류망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 자체도 이제 그 고도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저겁니다. 이 그 OSJD라는 이제 그 TSR을 갖다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국가 간의 이제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이제 허가가 있는데, 이러한 거 통관 면허를 갖다가 판토스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컨대 강릉이라든가 제진에서 물류단지를 이용하는 물류업체가 가져야 되는 요건 중에 하나는 국가 간에 물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면허, 그다음에 북한이 오픈이 되고 그 열차가 가서 러시아까지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강릉을 거점으로 해서 아니면 영노권 물류단지에 입주를 해야지, 그래야지 국제 물류단지가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물류단지에다가 만국이 꽂아놨다고 국제 물류단지가 되지도 않고, 그 국제 물류를 이용하는 화주들이 오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기능을 하시는 업체들이 강릉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느냐, 요것이 요건이고, 그다음에 아까 그 수요와 궁금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느냐, 그런 업체들이 올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자, 그다음에 한 번 더 보죠. 다음에 한 번 넘겨주실래요? 네. 자, 이건 그 판토스가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자산들입니다. 이거 철도들, 아마도 그 블록 트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열차를 갖다가 한 그 1km짜리 열차, 그다음에 뭐 4단 적재, 2단 적재하는 열차들 해가지고 그 블록 트레인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TSR 지역에는 역이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이 블록 트레인이 쓰는 역들은 한 2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열차보다 한 2배 빨리 갈 수 있게끔 급행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블록 트레인인데, 판토스 같은 데서는 그런 블록 트레인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걸 서비스 하나 무기로 해가지고 화주를 유치합니다. 화주를 유치하니까 물건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블록 트레인 되겠죠. 자, 다음.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커스터머인데, 사실 중요한 게 이 커스터머입니다. 우리가 강릉에 영농권 물류단지에 어떠한 화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물류단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화주 기업을 끌어올 수 있는 물류 기업을 데리고 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일례로다가 핀란드에서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 TSR을 이용해서 그 모스크바까지 가는 그 5,000불이었었는데, 6,000불이었었는데, 핀란드까지 오면 1,800불을 받았어요. 3분의 1 가격을 받았습니다. 더 멀리 가는데. 굉장히 우습죠? 희한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 그 테레비라든가 이것들이 모스크바로 가는 테레비가 어디로 가느냐? 핀란드 갔다가 모스크바 가요. 그 원인이 뭘까요? 국가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할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물류를 쫙 끌어왔어요. 3분의 1 가격으로 오세요. 당연히 가죠. 그러니까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물류기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화주가 내는 돈을 갖다 세이브해주면은 그 물류기업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업체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런 물류업체는 물류단지에 입주해서 물건을 가져오는 이해, 그런 메커니즘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강릉이 물류단지를 만들었을 때, 또는 이제 그 권역의 물류기지가 됐을 때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인프라 갖다가 중요한다. 물론 인프라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물류단지에다 무엇을 담을 것이고, 어떤 메커니즘으로다가 물류를 빨아들일 수 있게 만드느냐, 그런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건 우리 동해선에 있는 남북 출입 사무소 제진 물류센터입니다. 이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비장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냥 물류센터가 아니고
남북 출입 사무소의 재진 물류센터입니다. 통일부에서는 일단 물류에 대한 하나의 종합계획을 갖고 싶어서 사실은 그 물류센터를 키워야 되겠는데 그냥 뭐 통일부가 자산을 갖다 늘리고 싶어서 하는 거 마인드가 아니에요. 나중에 동해선이 연결됐을 때 굉장히 보물 터지듯이 그다음에 제일 그 숏커트의 이제 단거리인데 국제 물류가 왔을 때 이거 대체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미리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그 사정상 그 출입 사무소의 물류센터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올고전 이제 물류센터로 가려고 지금 그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성시설 보면은 철도,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물류센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구성시설을 보면은 어떤 물류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냐를 알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컨테이너가 있고, 그다음에 철도, 그다음에 검역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자, 이건 구성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금은 그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물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해선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연결이 됐을 때 물류가 얼만큼 어떻게 오느냐, 그거는 우리가 아직은 그 예상할 수 없습니다는 준비는 해가야 되겠죠. 자, 다음.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확장하는 겁니다. 한 2회 정도는 그 예비를 해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도 국가 물류 단지 규모 정도의 스페이스는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하나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요거는 이제 레이아웃이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죠. 자, 그다음에 강릉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김규수 부서장 얘기하셨지만 이제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 영동권을 볼 때, 그럼 지금 이름은 이제 북광물류 허브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인정해준 그 용어가 아닙니다. 강릉에서 일단은 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 저기 중부권 물류단지도 아마 그 희망을 하겠죠. 이제 우리도 시베리아 국제철도가 되면은 기종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북방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자, 이 중에서 어디가 브라디보스톡이나 나우트카하고 제일 가깝겠습니까? 그다음에 어느 제일 빠른 선로 위에 있는 데가 이 중에서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동권, 강릉에서 하는 것은 이제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물류단지도 물론 ICD 그다음에 컨테이너 야드가 있기 때문에 국제 화물하다 취급을 하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영동권은 일단 국경에서 제일 가깝게 있고 DMZ에서 제일 가깝게 있고, 그다음에 그 나진을 통해서 그다음에 브라질코스타는 제일 가까운 장소에 있다는 거는 그냥 지리적으로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물류비에 있어서 그 거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수출입을 하는 그 업체들의 마진을 보면은 왜 물류비가 중요하냐 보면은, 마진 싸움이 보면 2% 3%예요. 2% 3% 가지고 이 텔레비가 쓰레기가 되느냐 팔리느냐 싸움이 2% 3%입니다. 그래서 물류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SR이 중요한 거 그것도 물론 있지만은, TS를 통해 가지고 물류비 갖다가 2, 3%도 낮출 수가 있으면은 굉장히 큰 물류를 갖다 끌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 5%를 갖다가 낮출 수 있으면은 딴 데서 뺏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10%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면 중국에 가는 거 갖다 뺏어올 수도 있다, 없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류비가 중요한 거는 물류비 절감, 아주 막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 전 세계 모든 메이커들은 공장을 돌리고 기술 개발은 제일 마지막 그 파이널이 소비자 가격을 갖다가 얼마나 내놓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싸움하는 건 2, 3%의 싸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낮출 수 있는 물류 단지를 만들면은 화주를 끌어올 수 있고, 그다음 물류 도시도 만들 수 있다. 그럽니다. 다음. 다음. 오케이. 네,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면은 그 수송 루트를 갖다가 이제 강릉하고 이제 이런 북방축하고 이제 연결을 한번 이제 봤는데,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수도권하고 그 강원권의 철도, 그다음에 강원권의 항만하고 연결해 가지고 브라지포스로 해서 이제 TSL로 가는 이런 그 유럽의 유트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상정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런 그 수도권에서 그다음에 강원권의 그 철도, 뭐 경간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북극해를 통해서 이제 유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물류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도권하고 강원권 철도, 그다음에 북한 철도를 다 통해서 TSL에서 이제 유로 가는 철도를 이제 구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동해선을 갖다 놓으면서 희망을 갖는 거, 우리가 기차 타고 제진역 가려는 건 목적이 아니죠. 마지막 목표는 북한까지 가서 북한 경유해서 이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아까 그 강릉발 그 모스크바까지의 그 티켓, 베를린까지 티켓 그 보여주셨죠. 그런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생각할 수 있는 제일 큰 희망은 이제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3번이 보면은 그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그다음에 그 강릉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제 물류시설 단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발표도 됐던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CY 컨테이너 야드죠. 그다음에 CFS 있고, 그다음에 그 게이트 있고 CIQ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CY 아까 컨테이너하고 그다음 비컨테이너 함을 얘기가 잠깐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강릉에 앞으로 어떠한 기능을 했을 때 물류가 컨테이너로 올 것이냐, 아니면 컨테이너 실을 물류가 올 것이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릉에 오는 화물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자파문의 형태로다가 항만을 이용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자파문의 형태로 와가지고 TSR에 여기서 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까 물류 쪽은 좋은데 굉장히 좋은 얘기 하셨어요. 물류 통과만 한 번은 뭐가 남습니까? 소음하고 진동하고 분진밖에 남는 게 없어요. 물류를 멈춰야 됩니다. 어느 무통단지건. 근데 왜 멈춥니까? 멈춰가지고 잊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으면 쓰겠죠. 그렇지만 얻는 것은 그냥 가겠죠. 왜 들립니까? 서봐야 시간 딜레이하고 그다음 비용만 날라가는데 왜 하겠어요? 뭐 물류를 갖다가 중간에 내릴 수 있는 그 요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컨대 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통해 가지고 물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이 강릉을 통해서 가면 훨씬 더 밸류가 높아질 수 있는 상품이 되는구나. 예컨대 그런 메커니즘을 갖다가 주면은 이제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그 시설 중에서 이제 CIQ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진역에 보면은 CIQ가 있어요. 그래 돌아서는 얘기인데 CIQ는 다시 얘기하면은 그 인천공항 나갔을 때 그 우리가 그 경유를 꼭 해야 되는 것이 CIQ입니다. 그러니까 CIQ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그것이 항구나 똑같은 얘기고 공항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관이라든가 검역 갖다 통해 가지고 물건을 일단 내보낸 것이고 CIQ를 갖다 건진다는 얘기는 이미 국내 화물이 아니고 국제 화물이라는 얘기죠. 근데 강릉 구성되어 있는 건 어쨌든 CIQ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국제 화물을 갖다가 취급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자, 그럼 이제 그 어떻게 연결을 하겠느냐? 이제 몇 가지 단계를 갖다가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일반 여건 보면은 그 일단 지역 간 그 교통망이 상당히 많이 잘 구축이 되고 있어요. 의외로다 굉장히 아주 늦가기였었는데 구상이 어떻게 보면 착착착 돼. 아까 시장님이 보니까 2022년에는 어떤 거가 들어오고 2023년에 뭐가 들어오고 그거 들어오면서 보니까는 이건 보니까 마지막 종결자가 이 강릉에 다 이제 모든 걸 영위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참 그 미소를 짓게 될 수 있는데 굉장히 교통망이 잘 구성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통망도 그냥 그 KTX 있습니다, 빠릅니다, 서울역까지 뭐 2시간 걸려. 그렇게 해서는 그 교통망에 대한 체감이 안 되고 여기서 예컨대 그 호남권과의 연결성, 여기서 부산까지 연결성, 여기서 대전까지 연결, 그렇게 구성을 해야지 강릉이 옛날보다 얼마큼 좋아지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얼마큼 더 좋아졌느냐 갖다 그 체감을 하신다면은 강릉이 얼마큼 좋아지나 아는데, 근데 이것을 그 체감을 안 하면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업체들도 이런 것 다 계산하다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홍보도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계를 본다면은 일단 동해선 연결 그 전후 단계가 있는데 요거는 보면은 그 방안이 동해선 그 남북 물류기지 물류시설을 그 강릉권에 있는 그 컨테이너 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제 그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남북 교류가 이제 활성화 단계로 된다. 그러면 이제 영동권 이제 그 하나의 영동권 물류 거점으로서 북방 철도의 물류 시설하고 그다음에 환동해권 그 북방 물류 해운 시설과 연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그 뭐 옥계항이 됐든 그다음에 동해항이 됐든 일단 컨테이너 갖다 활용해가지고 컨테이너 전기선을 갖다 활용해가지고 그 철도를 통해가지고 그 강릉까지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보낼 수 있는 것도 하나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다음에
그 대륙 물류로 다 확장할 경우, 요거는 이제 그 철도하고 해운이 강릉에서 출발을 할 수 있고 저 오리진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기점하고 종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제 종합적이고 국제성을 갖는 글로벌 그 물류 기지가 이제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전제가 있습니다. 그 글로벌 SCM, 요거는 이제 전 세계가 모든 것이 물건이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생산이랑 소비가 다 연결돼 있는데 이런 하나의 그 큰 생태계에서 강릉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요걸 보시고 해야 됩니다. 근데 도시 개발했을 때 땅값이 올라올까?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물류에 있어서는 이런 글로벌 모든 산업과 시장이 연결돼 있는데 강릉이 그 사이에서 어떻게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물류 갖다가 기여하면서 강릉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건가? 요걸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브라디보스톡의 얘기는 뭐 강릉 옥계라든가 동해에서부터 이제 북방 물류 갖다 연결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사업은 이제 민간이 이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PPP 사업을 갖다가 같이 감안을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자,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미래가 되겠는데 그 4.0이라는 시대, 그러니까 산업혁명 4.0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드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뭐 어떤 튜브 열차라든가 여러 가지 써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동해선 단선 가지고도 우리가 흥분을 하고 있는데 그 아마존에서는 비행선을 이용해서 성층권에다가 그 물류센터를 만들어 놓고 드론으로다가 지구에다가 배송하는 그런 구상도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에는 드론들이 화물을 하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후의 생각은 어떻게 생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류 단지를 만들어도 예컨대 20년 전에 생각했던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른 쪽으로 이제 강릉 가야 됩니다. 다음.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바이 로지스틱 하나의 플랫폼이 있어서 그 요거는 이제 꽤 오래전에 했었던 건데, 이건 두바이에 있는 그 주베일 그 포트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이제 항공 물류 단지를 갖다가 한번 그 물류 도시를 갖다 이제 맡았던 사례가 있어서 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그 저 항만과 그다음에 배우지 간의 관계를 갖다가 한번 모시도록 했었는데, 요거는 아까 그 이성호 박사하고 같이 했었던 그 저기 무역항 배우지의 그 개발 계획을 세웠을 때 했던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우리가 내륙형, 그다음에 국내형 물류단지를 봤을 때는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주변에 있는 거 긁어 모아가지고 끌어옵시다는데, 이제 앞으로 국제 물류가 된다면 이렇게 길게 보자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다음. 요것들은 보면 이제 도시공간하고 물류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했을 때 도시 성장과 물류 기능으로서 산업과 어떻게 그 동방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하나의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요거는 이제 하나의 만화인데 1965년도에 이정문 합의라는 분이 일단 만화를 그린 거예요. 근데 무려 65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이니까 엄청 오래됐죠. 50년 넘었습니다. 근데 55년 전에 그 만화 그림에 보면 다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주선까지 셔틀 가고 있죠. 그다음에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차 있죠. 그다음에 태양열이 있죠. 그다음에 SNS도 나오고, 그다음 원격 교육 다 들어가 있습니다. 55년 전에 만들었던 그림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 이제 강릉의 물류단지를 만든다면은 앞으로 한 적어도 50년은 내다보면서 만들어야죠.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교통학 박사이신 유재영 한국 SCM 협회 부소장님께서 네, 다양한 소중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지정 토론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장은 김중태 남북물류포럼 이사님께서 맡아주시고요. 네 분의 토론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삼영물류 대표이신 이상금 박사님, 법무법인 청호회 남오연 대표 변호사님, 범부처 수소개발기획위원이신 왕광익 박사님, 강릉상공회의소 김형익 회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지정 토론입니다. 자, 그럼 저는 우리 마이크를 김중태 남북물류포럼 이사님께 넘기고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좌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오늘 두 번째 주제, 북방 물류 시설의 전개 방향과
강릉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 사회를 맡은 남북물류포럼의 김중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린 지금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활동적인 그 삶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불과 1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신조어가 생겼느냐? 나죽 집산, 나가면 죽고 집에 있으면 산다. 사실 오늘 남북물류포럼에 임원 10여 명이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한근 강릉시장님, 또 10여 명의 임원들한테 정말 엄청난 닥달을 하셔가지고 이런 그 주제 발표 토론을 준비하신 우리 김영윤 회장님의 애정과 열정에 대해서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대로 말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당초 시간보다 조금 우리도 줄여서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토론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네 분께서는 가급적이면은 그 최대한 단축해서 한 6, 7분 내로 끝내주셔야 계획된 시간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플로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 오늘 토론자들께서 내용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 1주제 토론자분들께서 제언하신 내용들, 또 2주제 발표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강릉의 역할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액션 프로그램 중심으로 컴팩트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미 뭐 앞에 다 이렇게 명패가 있고 그래서 소개는 생략하고 우리 이성근 박사님부터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근입니다. 갑자기 시간이 짧아져서 당황이 되는데요. 일단 앞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다 생략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저희는 물류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물류 기업이나 화주는 물류 거점을 어디다 뒀을 때 둘 걸 원하는가? 이게 어떤 면을 아까 우리 이재용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객이 어디냐, 어디를 선호하느냐, 이거랑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 김영은 회장님이 또 말씀하신 물류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거는 전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부분에서 증명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물류센터 잘 가면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거기에 어떤 기능이든지 하더라. 그 기능은 몰리더라. 이런 부분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류를 왜 주목하느냐 하는 게 뭐냐면 물류 거점이 들어오면 옛날처럼 단순히 물건을 보관했다가 그냥 컨테이너에 실어서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 물류 거점 내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거의 생산의 조립 기능까지가 거의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상품의 AS 기능도 글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 기능까지 완전히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물류가 단순하게 옛날이랑 개념이 완전히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볼 때는 상당 부분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물류센터 하나 들어오면 몇 명 정도 고용이 창출되느냐,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 말하는 뭐 B2C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그 비율이 크고요. 그래서 뭐 1000명당 뭐 20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이런 조사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 부분 이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물류는 결국은 점하고 선인데, 결국은 선이라는 건 교통망 부분에서 철도나 육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결 부분하고 그게 서로 선이 그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해운이나 항공 부분에 대한 것도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남북 물류를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H자 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해안 쪽하고 동해안 쪽 부분에 대한 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동해선 부분하고 이제 거기겠죠. 근데 두 개 축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 중간에 H자의 중간에 연결되는 선이 어디다 넣을 거냐,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연결되는 선을 어디다 넣을 거냐,
근데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강한 게 우리가 우리 전체 우리나라 물량을 볼 때 수도권 부분하고 남부권 물류로 나누면 결국은 남부권 부분에서도 그다음 부산 영남권 부분은 이 축을 동해안 축을 타고 올라올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수도권 부분에 대한 게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TCI나 TSR로 연결될 경우에 그거는 뭐 소비자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산업재하고 이거는 틀려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근데 하여튼 중간에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점을 H자의 횡축으로 보는데 그 횡축의 역할을 누가 할 거냐. 근데 지금으로 보면은 철도 부분하고 도로가 같이 연결돼 있는 데는 지금 현재는 강릉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전쟁을 강릉하고 속초하고 동해 세 군데서 이제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횡축으로 있는 그 도로망 부분에 대한 거, 동해선 부분하고 이제 영동고속도로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고속도로 연결되는데 철도는 어떻게 연결될 거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볼 때는 H자의 그 횡선 부분에 대한 부분 역할을 하기엔 상당히 좀 이쪽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어떤 면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면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 동해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정책분과위원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오면 이 강원도에도 강원도 물류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년 단위로 만드는데 근데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물류단지라고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세 가지 여기 쪽 몇 가지가 있냐. 강릉 종합물류단지 부분에 대한 거 6만 평 정도 되는 거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원주 물류단지가 있고 춘천권 물류단지가 있고 동해권 물류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권은 이제 동해에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강원도에 나와 있는데 이 북방에 관련된 물류단지는 아직까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아까 시장님한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북방 물류단지 한 20만 평 정도 가까이 되네요. 여기 브로셔를 보니까 이걸 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강원도의 그 물류 기본 계획에 이게 들어가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그 물류정책위원회에 올라오면은 그걸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강원도 물류 기본 계획을 승인하면은 국가 물류 기본 계획에 들어가요. 근데 이 절차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 절차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물류는 먼저 되는 거 거기 거점이 있으면은 공급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처럼 먼저 있으면 그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빨리 좀 서두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부분보다 뭐 자세한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데 일단 뭐 저는 시간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그 했던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뭐 빨리 하려면 다른 데보다 선점하는 게 중요하지 다른 데 만들어 놓으면 그 물류를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좋은 계획은 지역사회에서 힘을 좀 합쳐서 빨리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우빈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청호 대표 변호사 남우현입니다. 저는 이제 강릉 시민입니다. 11월 달에 강릉에 집을 계약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 애들하고 저하고 완전히 이제 이주를 합니다. 강릉 시민으로서 먼저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고로 집 구하기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강릉 시민으로서 강릉시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짧게 좀 이것부터 터치를 하고 싶은 게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패배 의식에서 먼저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한명섭 변호사님께서 저희 대학 선배님이신데 1세션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올바른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 100% 맞거든요. 그 이야기는 제대로 된 대북 정책을 수립을 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서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서 깊은 패배 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과 별도로 발제 내용을 굳이 평가하자면 두 분의 창조적 결과물이죠. 시대 상황이 변하면 매우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물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접근하려고 하는 방향은 금융입니다. 왜 물류 이야기하는데 금융을 이야기하나? 뜬금없으시겠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서울이 한국의 중심인 이유가 뭡니까? 강북은 정치 1번지, 강남은 금융 1번지죠. 거기는 서울은 항만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물류는 인천이 우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동쪽으로 접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강릉은 동쪽에 서울이 되고 옥계는 동쪽에 인천이 됩니다. 딱 하나가 빠져 있는 게 금융이 빠져 있죠.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강릉역이 시발역이 돼가지고 북방 물류 혹은 대북 물류 거점 도시로 되려면 그만큼 차별화된 무엇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뭘까? 물류단지 크게 만든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경제의 심장은 금융 아니겠습니까? 금융과 물류가 함께 병행되어야지만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건데, 서울이 만약에 금융기관이 없다면 과연 서울에 사람이 그렇게 모였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강릉이 정말 북방 물류 거점 허브 도시로서 성장하려면 항구가 없다는 핸디캡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마치 서울이 인천을 키운 것처럼 오히려 옥계항을 더 키울 수 있는 금융기관을 오히려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보면 금융에 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특별한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없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KTX를 타고 강릉역에 왔다가 금강산에 간다. 세대가 좋아지면 분명히 남한 화폐하고 북한 화폐하고 환율이 정해지면서 달러가 아니라 서로 교환하는 날이 오면서, 그렇게 되면 금융 인프라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왜 모든 금융기관은 서울 여의도에만 있어야 됩니까? 강릉에 있으면 안 됩니까? 아니면 지자체에 있으면 안 되나요? 이런 발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모두 수출입은행에서 관여하고 있지만 일정한 대북 금융을 모두 관할하는, 북방 금융을 관할하는 금융기관을 강릉에 유치할 수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남한을 동쪽과 서쪽으로 분리했을 때 서쪽의 중심은 서울, 동쪽의 중심은 강릉이 되면서 물류 단지를 뒷받침하는 금융기관이 함께 들어오면서 좀 더 모든 게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대북 금융을 관할하는 이 금융기관의 출연금, 역할, 기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굳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오늘 이 강릉이 물류 단지로서의 그 잠재력을 좀 더 배가시키는 차원에서, 또 정책 토론의 이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차원에서 좀 더 다른 쪽으로 접근했다는 쪽만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강릉 시민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강릉시가 우리나라 동쪽에 북방 금융 도시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혹시나 강릉시에서 이 전담 부서가 북방 사업 관련해서 전담 부서가 있으면 공동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아연 대표 변호사님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은 범부처 수서개발기획위원이신 한강익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안양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좋은 부처 전주기 수소 기술 개발 R&D 기획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지금 강조해서 넣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도 사실은 국토연구원 출신이고요. 강릉시하고 인연은 2009년에 저탄소 녹색도시 국가 시범 사업에서 연구 책임을 맡아가지고서는 그때 인연으로 해서 지금까지 강릉하고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 지금 다 물류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갑자기 뜬금없이 수소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는 아마 지금 전국 250여 개 지자체 중에서 수소가 검기어가 되어 있는 곳이 아마 유일하게 강릉이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어떤
과거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더 거꾸로 혜택을 입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탄소 녹색 국가 시범도시의 결을 이어가지고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 수소 시범도시의 역할을 했으면은 참 더 좋았을 거라는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지금 국가 수소 시범도시 중에서 울산 수소 시범도시 마스터 플랜을 과제를 맡아서 연구 책임도 하고 있고, 그 외에 제가 이제 수소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고요. 도시계획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 기후 변화와 접목해가지고서는 이제 에너지 녹색 도시, 뭐 지금 그린 뉴딜, 그린 시티, 뭐 스마트 그린 시티, 그래서 이제 도시에다 어떻게 접목할 건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수소에 관해서는 한 2년 정도 활용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류에서 뭐 이야기, 저도 이제 물류는 전문가도 아니고 오늘 와서 참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어떤 화두를 던진다고, 이게 뭐 나중에 유튜브도 나간다고 하니까 울산 시민들이 많이 좀, 아니 강릉 시민들이, 죄송합니다. 강릉 시민들이 좀 많이 유튜브를 보고 수소에 대해서 좀 수용성을 가지고, 수소에 대해서 강릉에서의 어떤 그 피해를 다시 돌이켜서 어떤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아마 계신 분들 거의 수소에 대해서는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2년 전에는 저희 수소에 대해서, 수소가 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날리고 뉴딜의 중심에 수소 산업이 있고, 완전 왜 수소 하느냐. 앞으로 아까 김재진 박사님 계시다가 가신 것 같은데, 미래의 유력 산업 중에 하나가 에너지 산업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자원도 없고, 석탄은 북한에 일부 나고 우리나라 남아에도 나지만 거의 쓰지 않지만은 이제 모든 자원의 96.3%를 우리는 해외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원을 이용할 수가 있고, 기술 확보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수소입니다. 수소는 저희들이 숨쉬는 공기 안에도 굉장히 많고요. 기술력 확보만 된다면은 수소는 어디든지 뽑을 수 있고, 수소의 안정성이나 수용성 문제는 따로 뭐 말씀을 드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안전성이나, 사실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게 LNG보다 수소가 훨씬 안전합니다. 그건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LNG 천연가스보다 굉장히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이제 폭발 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수소는 석유처럼 그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ESS 배터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계절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길어봐야 일주일, 열흘인데, 수소는 계절을 넘어서 연간 그냥 석유처럼 보관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생산을 하면은.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린 뉴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린 뉴딜하고 보면은, 그래서 수소 경제 로드맵에 보면은 2040년까지 우리나라에 필요한 수소가 526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0만 톤을 수입을 해오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소를 어디서 수입해 오느냐? 사람들이 다들 뭐 수소가 어디 묻혀 있는 것도 아닌데, 수소의 주 수입원은 아까 전에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갈탄입니다. 갈탄, 무연탄 갈탄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석탄을 수입해 올 수 있는데요. 앞으로 2050 탄소 중립도 지금 선언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석탄 발전소 석탄 수입은 어느 순간에 아마 거의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면은 석탄을 생산하는 곳에서도 석탄을 수출해야지 먹고 사니까는 거기서 이제 석탄을 가지고서, 특히나 갈탄 같이 이게 저용량의 수분이 많은 것들은 수소 생산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수소를 생산해서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와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첫 번째, 지금 가장 가까운 삼척하고 동해는 사실은 삼척 동해 강릉이 묶어가지고서는 환태평 여기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인데, 지금 강릉만 이름이 빠졌어요. 사실은 같이 가다가. 삼척은 지금 LNG를 통해서 수소 생산 기지를 하겠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산된 수소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보급을 해야 되죠? 수소를 쓰는 곳에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더, 수소 생산하는데 여러분들 수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제일 우리나라에서 땅이 비싸다고 하는 강남 개포 개발하는 그 재건축 단지인 레미안 블러스트에 수소 연료 전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의도의 파크원이라고 하는 대규모 주상복합 건물에 연료 전지가 900kW가 들어갑니다. 물론 LNG 계질이라서 일반 수소보다 안전하다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수소가 다 들어가야 되기 아니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RPS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정에 맞춰서 지금 지열은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또 태양광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수소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수소가 필요한데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찾아보시면 부산 같은 경우에 뭘 하냐면요. 이야기한 게 부산에서 남북 러시아 경협을 통해 가지고 갈탄을 갖다가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배로 가지고 오는 걸 갖다가 국가기관들하고 국가연구기관들하고 협약을 민간기관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해요. 삼척만 해도 제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삼척 관련해서 R&D 하는데도 가보면은 국가연구기관들이 사실은 강릉에 오기 편해요. 삼척 가려면 사실 힘들어요. 솔직히 삼척 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 그런데도 생산 기지니까 거기서 모여가지고서는 연구를 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자,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국가에서 지원하려면 국가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 뭐 이런 이야기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것이 국가의 무엇인지를 갖다가 국가 계획이라든지 내년 2월 되면은 수소경제법이 바로 실행됩니다. 수소경제법이 실행되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HPS가 생깁니다. 수소도의 의무화가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제도화에 따라서 잘 활용해서 강릉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금 현재 부산에서 수소를 갖다가 전국에다가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갈탄에 수소 수입을 해와 가지고 전국에 뿌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수도권과 충청권은 강릉이 더 훨씬 강릉으로 수입해 그러니까 바로 LNG 생산 기지도 있고 삼척에서 강릉에 가져와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한 가지 수소의 가격이 경제성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수소 가격의 3분의 1이 물류 비용입니다. 튜브 트레일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 지금 철도를 이용해서 수소를 뭐 좀 저렴하게 지금 현재 가격에서 이제 저렴하게 공급할 버스보다는 보니까 트럭보다 훨씬 저렴하니까는 저렴하게 내륙의 수도권과 충청권에 공급할 수 있다면은 어쨌든 삼척에서 생산하면은 갖다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갖다 뿌리려면은 뭐 거기서 컨테이너 싣고서는 아니 튜브 트레일러 싣고 가는 데는 튜브 트레일러가 12개인가 6개인데요. 그거 싣고 가봐 하루 충전 차 10대인가 20대인가 정확하게 제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충전하고 나면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니즈에 따른 새로운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 강릉이 할 수 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걸 갖다 좀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데 너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좀 시간 오버돼서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이 많이 국가에서 이런 것을 제안을 하고 그러나 미래 에너지나 미래 물류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근데 국가에 필요한 것을 강릉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물류에 대한 수요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이 그냥 북방이 아니라 물류의 수요 측면에서 수소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일단 궁금하신 게 있으면 나중에 따로 또 이야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충분히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또 그 동해 북부선 철도와 관련해서도 깊이 관여하셨던 우리 강릉 상공회의소 김영희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이 지루하실 텐데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전문가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유일하게 제가 비전문가 강릉 시민입니다. 편안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우선 큰 감회를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아까 유재영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1995년 기준, 네, 여러분 청량리역에서 6시에 기차를 타면 아침 6시에 강릉역 도착, 12시간 걸렸습니다. 마장동에서 버스를 타면은 8시간 돼야 강릉에 도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던 강릉이 이제 신북방 정책의 중심인 물류단지를 해보겠다. 참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한 가지 감회는 작년 이맘때입니다. 12월 3일 정도 브라디보스톡에서 동해 북부선을 꼭 빨리 조기에 추진하자고
한러 학생들이 100명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면서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를 다시 하면서 동해북부선을 추진하자고 했던 약속들, 그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이 됐고, 오늘 그 동해북부선 동해선의 중요한 의미를 여기 와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유재영 박사님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기회. 동해선은 분명히 남북 물류 교류 또는 우리 북방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선이다 하는 확신을 오늘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해선이 지나가는 강릉이 그 동해선의 의미와 중심이 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하든지 물류 단지를 유치해야 되는구나. 국가 물류 단지로 지정되지 못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커스터머 필요한 대기업들을 유치해서라도 우리는 그 중심에 서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조금 준비한 우리 강릉이 우리 동해선에서 물류단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 강릉선 개통으로 이제 시작으로 2022년 포항 삼척이 준공되어 강릉 부산이 연결되고 2023년에는 단절 구간인 여주 원주와 월곶 판교 구간을 연결하여 새로운 경강선이 완성되고 2026년에는 오송 제천을 연결하여 목포 강릉의 강호축이 완성되며 2021년 착공되는 동해 북부선까지 완성되면 명실공히 강릉을 중심으로 한 완벽한 강력 철도망이 완성되어 북방 경제의 중심 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완벽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은 강릉시가 준비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곳 영동 지역은 고성군에서 삼척시에 이르는 6개 시군 230km에 과거 인구 70만에서 2020년 10월 통계로 52만에 불과합니다. 영동 지역의 새로운 출발은 완벽한 거점 도시를 육성하여 그 효과를 공유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전략이 저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다양한 정주 기반을 갖고 있는 강릉을 중심으로 앞으로 준비해야 할 몇 가지 역할과 과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라시아 교통 중심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북방 물류 및 여객의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해양을 활용한 경제 교류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대륙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허브 기지, 한 동해 지역의 세계적인 국제 관광 도시로서의 거점. 두 번째는 교통망 발전을 위한 주변 지자체와의 협력입니다. 부산시, 울산시, 경상북도와 동해선을 유라시아 철도 네트워크의 핵심 교통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 확충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옥계, 동해항 및 양양국제공항과 철도 연계성 강화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남북 협력의 교두보 역할입니다. 남북 지자체 및 민간 영역에서 경제, 문화, 관광의 교류, 남북 경협을 위한 동해안권 지자체 간 협력입니다. 끝으로 강릉시가 2020년 11월에 국토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착수한 남강릉 IC 일원의 310만 평방미터 허브 거점 단지 계획은 앞으로 예상되는 북방 물류의 수요량과
경제적 가치 구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영동권의 북방물류 거점의 구축과 한반도 물류 중심축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공감대 형성 및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민관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계기로 강릉시가 동해선 유라시아 철도를 활용한 북방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강릉 상공회의소 우리 김영희 회장님 감사합니다. 좀 촉박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적절하게 시간 배분을 해주시고 또 가장 완벽하게 토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0분 만에 끝낸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끝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2세션을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황이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 정책토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강릉이 신한반도 구상에서의 한동해권 개발권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소망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정책 토론회가 작은 미랄이 돼서 아까 그 김한근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대처를 한다면은 얼마든지 새로운 대안이 강구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 강릉시가 북방물류, 남북물류에서의 아까 이야기한 시발력 또는 물류기지의 허브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모임을 계기로 해서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2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